들어오신 우리 멘토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얼굴 뵙고 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재한 멘토님께서 또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멘토님, 네,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한입니다. 항상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듣다가 제가 부족할 만한 제가 발표를 하려니까 너무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제 이야기 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업가 정신과 그 기업가 정신이 기업에 반영됐을 때 결과가 정의 기능과 부의 기능이 나타나는 여러 기업의 형태가 있길래 무기감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면 깨진 유창 법칙에 대한 성공 사례,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업가 정신과 거기에 관계되는 고객 니즈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조사했습니다. 일단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은 리스크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자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자원의 제약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 정신을 발휘하여 창업, 성장, 신사업, 신시장을 일구고 고도화를 하는 기업가의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많은 기업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도태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되는지 대기업조차도 고객의 니즈가 반영이 안 되고 무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 기업가의 자질인데 다 이게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위 동료들 간의 평판 종상 그리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이해와 협력을 잘하고 조공을 관리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있는 사람 6번째 신용도가 높은 사람 7번째 신속성과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 8번째 자세가 진취적이고 가의에 집착하는 사람 제가 앞에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성공하는 기업가의 자질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인데 모든 기업이나 기업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어떤 경우는 성공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즉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많이 알고 반영하고 개선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케이스별로 성공하는 사례, 실패하는 사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 줄리아나 시장 침하기 전까지만도 범죄에 소홀이고 슬럼가 형태였는데 아주 사상 경범죄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이후부터는 이제 도시가 깨끗해지고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변화가 큰 변화, 납효과 개념까지 확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밤에 다니기 힘들고 도시가 상당히 더럽고 추운 부분이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니까 뉴욕이 깨끗해졌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도 결국은 그 지역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다 보니까 뉴욕시가 깨끗해졌다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K마트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월마트 많이 들어봤을 건데 K마트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K마트가 없어진 지 꽤 됐지만 미국 전체에 4,000개 이상이었던 체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월마트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한 업체인데 고객에 대한 어떤 오만한 대응 즉 유통기업으로서 이게 창고형 마트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결국은 고객들이 찾지 않는 그런 부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마트의 세부적으로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고객의 니즈, 그래서 우리가 창호형 마트에서 고객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아니면 뭐 깨끗한 환경 그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목적인데 K마트가 성장한 배경에서는 블루라이트 서비스 효과 쉽게 말해서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팔면 K마트 위상이 떨어진 데서 그 고객이 오게 한 요인이 되었던 블루라이트 서비스 제도를 폐지하면서 서서히 K마트가 자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은 K마트는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 때문에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 고객의 니즈를 무시하는 바람에 도태되는 그런 결과를 살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숫자에 100에서 1을 빼면 99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학적인 논리적인 내용으로서 99인데 100에서 1을 빼면 0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비스는 극과 극의 값을 가집니다.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중간 값은 없다. 그러면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고객은 서비스에 대해서 100점 아니면 0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객이 뭐 한두 가지 소원하게 한다 해서 고객이 100개 중에 100가지의 서비스 중에 한두 가지 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높은 평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즉 소비자는 하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거나 기대치 못 미치면 과감하게 그 자기가 다니는 어떤 거래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고객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객은 떠나버린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정한 판단과 잘못된 부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뭐 여러분 잘 아는 코카콜라 회사인데 그래서 코카콜라가 뭐 지금은 시장에서 거의 많이는 안 봅니다. 유코크로 주득 사담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과거의 맛, 원래 어떤 클래식한 코크의 맛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충성스러운 고객이 딴 펩시, 콜라를 선택하는 것처럼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상품 위주도 가져가지 않고 어떤 새로운 상품, 어떤 변화를 주겠지만 그것이 고객의 어떤 니즈와 상반되는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특히 충실한 고객도 충성스러운 고객도 코크를 떠났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제트블루 항공사 부분인데 제트블루 항공은 저가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미국이 유명한 어떤 항공사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 틈새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힘들었는데 비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제트블루 항공사가 자기들이 가장 중점 둔 것은 뭐냐면 서비스, 특히 고객 서비스를 희생시키지 않고 가격을 인하하는 형태로서 진행했고 그리고 진심 어린 서비스, 환한 미소가 결국 경쟁체 아니면 큰 공룡 같은 유나이티드 항공사조차도 만족도에서 눌러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뭐 많이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딴 항공사에서는 좌석 등급 없애고 딴 뭐 경쟁업체에서는 영화 제공 대신 TV 이런 부분은 항상 제공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 가자 봉지론 내기는 고객들한테 접시에 여러 가지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트블루에서는 고객이 기내식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니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지 보이지 않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 관심을 가진지 조사해 본 결과 기내식보다는 진심 어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모든 어떤 포커스를 진심 어린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뭐 미국의 유상 기업조차도 경쟁에서 눌러버린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지만 결국은 우리가 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콩교육에서 제일 처음에 등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조사 초심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초심이 흔들리거나 그 초심이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은 그 시장에 도태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콩교육 때 맥도날드 형제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가장 이노베이션적인 요소가 많은 내용을 많이 살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모든 고객이 미소 짓고 감시에 가장 빠른 서비스를 해주는 그소서 사업 성구설 뛰어가 성공했는데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느린 서비스와 미숙한 주문 접수 그리고 뭐 애들이 좋아하는 해피밀 장난감 세트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한 형태로 꼬마 고객들한테 항상 위너인 대상이 됐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시장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과 약속한 부분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항상 등을 돌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구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글이 딴 네이버나 뭐 다음하고 다르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 나가는 것은 결국 구글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노력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할 경우에 40억 바이트 이상의 어떤 내용 가지고 검색을 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쉽고 포괄적이고 가장 그냥 무료의 어떤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후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장에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에 비해서 많은 욕심을 낸다든지 프로세스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뭐든지 기업이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 압력에서 산업계에서는 기존 경쟁 기업과의 내용 그리고 본인 기업의 여러 가지 분석이 되는데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강점을 더 강하게 하고 위협이나 위기 요소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처럼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혼란이 오고 무계획적인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디즈니랜드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즈니랜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뭐 나라에서도 디즈니랜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디즈니랜드가 가지는 특징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그리고 비대한 자세가 모든 직원한테 자부심으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고객들로부터 계속 사랑받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도 국내 놀이공원 가면 줄 서다가 하루 종일 뭐 시간 보낸 경우 있는데 디즈니랜드는 줄 서는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줄 서는 시간이 딴 놀이공원보다 상당히 줄게함으로써 고객이 만족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모토는 그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부분은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주고 그리고 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상 연구하고 배대한 자세가 갖춰있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는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이케아 부분인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기장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것은 가구점의 형태로서 독보적인 어떤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는 고객이 바라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해 주게끔 하고 그리고 보통 이케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뭐 조립하거나 이런 셀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층에 홍을 받고 있는데
여기 그림 보면 애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고객,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애기들 동반해서 다니다 보면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애들이 짜증을 내고 그 옷에 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편안한 쇼핑을 하지 못하는데, 이케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조그맣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애기를 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몇 시간씩 봐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체를 판단해서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1시간 정도는 편하게 쇼핑할 수 도와주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서 결국은 성공한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제가 두서없이 고객 니즈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고객 니즈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냐? 답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수업 시간에 어떤 용어가 나온다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한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용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상호 머리 숫자만큼 개념 많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고객 니즈 만족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요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변수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고객 니즈의 만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처럼 알고 있는 것, 좀 전에 디즈니랜드처럼 24시간 어떤 고객이 뭘 원하는지 순수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항상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고치점이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해결돼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즉 시키면서 고객 니즈를 만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고객이 원하는 부분은 시시각각 늘 바뀌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20대, 30대 세대, MZ 세대 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요즘 소비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는 왕홍이 돼가지고 개인의 고유명사는 보통명사 형태인데 보통 몇 조씩 이렇게 1년에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상도 못한 금액인데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몇 개 정도 아이템 좋은 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즉 해외 진출하는 부분은 대기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기업 보면 대기업도 있지만 그 현지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검색 좋아하고 또 음식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유명한 음식 중에 제비질 요리, 바다 제비 칩을 지나면 해초로 만들죠. 그 칩을 그걸 갖다가 떼어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런 맛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 선호하거나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중소기업이 그걸 파악해가지고 화장품 안에 제비집 성분을 넣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웬만한 대기업 빤칠 정도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진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고객 니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 전략이 수립될 것이고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마케팅 전략 가지고 동남아시아거나 유럽이나 미국 가면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소득 수준을 감안해 그냥 우리나라 평균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항상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직원은 기업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다.
표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고객의 범주 안에 그 회사 직원을 였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고객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자기 회사 제품 사쓰는 사람만 고객으로 간주했는데, 왜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자기 회사 직원도 고객의 범주에 있느냐? 답은 여기죠. 그죠? 모든 직원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외교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단 자동차 회사, 참 같은 GM이라는 회사겠다. 그럼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 차 바꾸고 싶은데 당신들이 만든 제품 중에 어느 제품이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우리 회사 차는 기름은 조금 먹지만 안정성이나 성차감이나 이런 게 최고 좋아. 사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름 많이 먹는다. 사지마다 딴 경쟁업체에서 사면 부품값도 적고 저렴하고 또 차를 대팔할 때 발생 감가상각이 우리 차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차 사지 마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정보를 좋고 안 좋고 기준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회사 직원은 결국은 자기 회사에 대한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에서 나온 상품의 어떤 가치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에서 고객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건 안에도 제가 전에 학술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 한 8개 업체, 9개 업체 정도 됩니다. 시내버스 업체하고 말버스가 있는데 특이한 게 저희들이 비용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업체는 그 할증률, 그 자동차 활정률이 85% 있고 어떤 업체는 140%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일단 버스 회사 자체가 그 기사를 뽑을 때 사고 많이 냈냐 안 냈냐 그런 개념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값 기준 봤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급여 비슷하고 그죠? 차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모든 노선을 기업이 다 같이 공유합니다. 부산에 서울은 노선을 회사가 몇 개 지정해서 가지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같은 노선을 다니고 비슷한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할증률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정답이다 볼 수 없겠죠. 변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재밌는 경우는 어떤 회사에서는 사장이 자기 회사 직원들 알뜰살뜰 크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지만 관리하고 좋은 말 하고 월급 꼬박꼬박 그날 주고 한데 어떤 회사에서는 월급 주는 날 자기 차를 바꿨습니다. 월급 안 주고. 그래서 버스는 일단 일정한 시간 지나가는 장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대우를 잘 해주는 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들이 손님이 멀리서 뛰어오곤 하면 웬만하면 태워서 가려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차 산다고 월급 늦게 준 대표 같은 회사의 버스 기사는 회사에서 자기한테 대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게 처우나 이런 모든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손님 오는 거 보고서 그냥 지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 숫자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회사 수익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이 또 기사들을 처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야기가 나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한 명이 다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외교관 역할이기 때문에 CEO들도 이렇게 노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잘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훈련된 미소, 진심 어린 미소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항공사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뒷받침될 때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어떤 그런 가식적인 것보다는 진심 어린 서비스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고객 니즈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보다 더 높은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가 또 이렇게 발표한 게 어떻게 보면 주제 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재환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네,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너무 강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들 조심하시고, 네, 우리 다음번에는 아마 11월 24일 날, 네, 또, 정기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계시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24일 뵙겠습니다. 날은 다른 거 하지 않나요? 예, 24일은 같은 시간에 내용을 다른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관주 본부장님. 네,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들께 우리 창업팀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반응을 보기 위해 랜딩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제가 오늘 공감대도 센터 찾기인데 우리 멘토님 중에 한 분이 헥터님께서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드릴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4일 일정은 랜딩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헥터님이 준비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 센터에서 콘 프로젝트 수행하고 콘 엑셀레이팅이라는 프로그램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멘토 분께서 연결이 되셔서 그 랜딩 페이지 멘토링을 해주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짐작합니다. 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내해 주신 대로 24일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랜딩 페이지 관련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일정 잘 맞추셔가지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